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 3 네. 센터입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예. 사연이 적극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파가 한번 사연을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들. 초2와 6세 아들을 둔 워킹맘 엄마입니다. 초2 큰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큰아들이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건 한두 달 전 독서 학습지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와 수업 중에 병을 고치는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너는 어떤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니? 하고 선생님이 물으니까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고 하니까 악몽을 많이 꿔서 자고 일어났을 때 무서우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혼자 있거나 무서운 꿈을 꾸고 났을 때 죽으면 무섭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슨 병원을 가야 하냐고 묻길래 정신과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지 아직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가볍게 생각해도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애들 아빠는 고지식해서 센터라든지 정신과라고 하면 큰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이 얘기를 하니 본인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이는 요즘에도 가끔 정신과 병원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자세하게 물어보니 진짜 죽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 대화를 할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했다가 상세히 물어보면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만나봐야 한다면 남편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생각해보면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그때 이제 TV에 에이즈 관련된 뭐 영상이 많이 그렇죠. 나왔던 거죠.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뭐 죽지 않는 약을 만들겠다고 이러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어릴 때. 두 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맘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5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5층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밑을 보면서 무섭기도 한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죽고 싶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그 나이 때 한번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인데 아이도 한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죽으면 엄마도 죽어? 아빠도 죽어? 나도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게 불안해하고 나 죽기 싫은데 뭐 이러면서 엄마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 아들도 딱 그 시기에 어,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무섭다. 그런 얘기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은 되게 어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아이들 중에 이렇게 공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약간 이렇게 신이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생생하게 떠올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좀 발달적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어렸을 때에 비해서 뭔가 그 이제 아는 건 조금 많아졌는데, 근데 대처 능력은 되게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불안 수준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뭐 죽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보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렇죠. 이 아이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살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심각한 자살 사고라고 우울증이 동반되는 어떤 심각한 자살 사고를 보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불안이 좀 상승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대처 능력은 아직은 어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고 판단 능력도 되게 부족하고 아직 뭐 전두엽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 대해서 어떤 정보는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막 뉴스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정보는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대처 능력은 되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불안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고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이 자기보다 부모님이 되게 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다 죽는다. 근데 나보다 우리 아빠가 되게 세고 아빠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센데 할아버지도 죽는다. 이런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지? 할아버지도 이기지 못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불안이 점점 되게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많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이 발달을 충분히 하지 않은 시기인 거죠. 거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또 발달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아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자사고라기보다는 뭔가 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죽음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가 그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맥락이 뭔가 혼자 있거나 혹은 악몽을 꾸거나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죽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혼자 있거나 악몽을 꿀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죽고 싶다는 말 자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세게 들리면 놀라기도 하고 압도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 죽고 싶다라는 말 자체보다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악몽을 꿀 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몽을 한 가지 포인트로 줘야 된다는 것도 되게 동의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희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악몽 리허설 치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악몽을 많이 꾸고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상 치료 중에 하나인데 악몽의 이제 끝을 되게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몽을 막 되게 뭐 괴물에게 꼭 쫓기고 막 그럴 때 뭐 어떤 뭐 나무 막대기를 탁 하니까 얘가 되게 무섭감스러운 뭐 인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딱 바꾸고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면 실제로 꿈이 좀 더 약간 그런 연습했던 대로 이어지거나 좀 더 편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악몽 리허설 치료가 되게 간단한 것처럼 이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가가 같이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진행하는 치료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부모로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아이가 아까 이제 죽고 싶다라고 하는 해결책으로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핵심이 혼자 있을 때 혹은 악몽을 꿀 때 되게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불안함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악몽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중요한 건 사실 죽음이나 악몽이 아니고요. 악몽도 실제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도 이 아이가 막 죽음에 임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몽이나 죽음이라는 주제는 되게 임박한 주제들이 아니고 근데 이런 주제들을 얘기한다는 건 아이가 지금 뭔가 불편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죽음이나 악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거. 사실은 저는 그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거나 악몽을 꿀 때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할 때 좀 잘 들어주시는 것과 함께 실제로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같이 그 대처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걸 이제 회피하는 방법으로 죽고 싶다 이렇게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좋아하는 TV 프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악몽을 꾸고 너무 무서울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만진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옆에 있는 엄마를 조금 이렇게 안아서 좀 이렇게 푸근함을 느낀다거나 아빠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엄마를 안아야지 효과가 좀 있지. 네, 주된 애착이 형성들, 주된 주행업자, 주행업자.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이 입장에서의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을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몽으로 시작된 거든 뭐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좀 나름대로 개발해서 네. 연습하고 뭐 해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린 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또 그건 또 이렇게 하면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요 지금 맥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사연자님의 그 사연에서 어떤 게 또 눈에 띄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는데 실제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강박사고를 그렇죠. 침투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자꾸 이렇게 불편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사실 누구나 이런 불편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떠오르더라도 지나칠 수 있는데 이게 강박사고로 발전하는 이유는 그 생각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 너무 끔찍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박사고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시고 거기에 이렇게 너무 놀라시기보다는 너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너무 불안해서 악몽을 꾸고 나서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꿈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강박사고로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부여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되게 무서워하고 막 그렇게 아이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 너 이런 꿈을 꿨구나 무서웠겠다라고 잘 들어준 다음에 우리 이거 하고 놀까? 이렇게 놀이로 전환을 좀 바로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대신에 즐거운 주제로 빨리 전환시키는 저는 그 정도의 작업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부모님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고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게 도와주고 좀 전환시켜주고 하는 거 머물지 않게. 좋아요. 또 내용을 보면 그 아이가 본인에게 뭐 유리하게 얘기한다. 뭐 그리고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얘기했다가 뭐 또 잘 물어보면 뭐 아예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좀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뭐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되게 많이 일어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듣고 보면 어쨌든 아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숨긴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기는 힘든데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하지는 못하겠는데 엄마한테 말하기도 뭔가 좀 민망한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모가 과도하게 앞서 나가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어떤지를 좀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악몽을 꾸는 게 사실 되게 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악몽이 특정 시기에 반복된다는 건 아이가 뭔가 현실에서 불안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그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리 중이죠.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면 친구가 괴롭힌다는 말을 약간 스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얘가 뭐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번 아이가 친구 관계가 어떤지를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나 악몽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 그냥 대강 보기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악몽이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아이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겠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얘기를 잘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뭐 악몽일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선생님 면담도 해보고 좀 만나보고 그렇죠. 그런 정보를 얻는 건 뭐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연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를 꼭 만나봐야 될 정도의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야 우리 애가 이러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가고 일상생활에 좀 힘들어지는 게 생기면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인 중에 무슨 뭐 심리 상담 이런 관련된 전문가가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가 있다. 그럼 사실 물어보면 이런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다들 그렇진 않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전문가를 일단 한 번만 찾아가라. 한 번. 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가서 어쨌든 이 꼭 뭐 진단이라는 게 대단한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한 번 가서 면담을 하더라도 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한번 딱 듣고 오시는 좀 지금 정도의 어떤 상황이시라면 그 정도만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막상 또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큰 병 아닌 것 갔을 때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면 되게 그렇지. 마음이 좀 맞아요. 괜찮구나 이런 게 그 말 들으러 가는 거죠.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뭐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혜미는요? 네, 저도 두 분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아이가 자꾸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한번 가보면 아이한테도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지 괜찮대. 않을까. 괜찮대 이러면서 그런 점에서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네. 임상심리 전문가한테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오십시오. 네, 저희한테 오십시오. 임상심리 전문가들한테 꼭 찾아오시고요. 만약에 저희 같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들을 찾아오시게 된다면 이제 남편분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전문가를 찾아가는 데에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주변 분들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한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전문가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그냥 한 번은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편분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오셔서 그 전문가분하고 이제 남편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남편분한테 뭐라고 말할지는 오셔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상담자가 볼 때 이 아이가 좀 어떤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얘는 이 정도니까 남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은 그냥 아이 데리고 어머님이랑 이렇게 한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이게 그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뭐 정신건강학과 이렇게 가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록에 남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그 남편분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것도 왜냐면 거기 오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의 얘기가 사연자님께 큰 도움이 아니 작은 도움이 괜찮으니까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임상심리학회입니다. 오세요.